역사는 때로 한 사람의 등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왕은 단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다시 썼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였고 시대는 그를 위해 완벽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강한 부왕, 안정된 왕권, 평화로운 국경, 그리고 불타는 지성.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하늘의 공식 속에서 한 왕이 탄생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과학이 태어났고 언어가 새로워졌습니다. 운명이 만든 완벽한 방정식. 그 정답을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왕을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명사 교수죠. 58세, 미국인입니다. 30년간 제국의 흥망을 연구했습니다. 로마, 페르시아, 몽골. 수백 명의 군주를 분석했죠. 제 전공은 정치사와 리더십입니다. 국가 통치 시스템을 수치로 해부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날도 강의실에서 저는 단언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동양사의 변두리, 연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조선이란 나라에 관심조차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툼한 문서를 들고 있었죠. 교수님,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종실록이라는 이름의 번역본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기록이 과장되었을 거라 생각했죠. 동양 왕조의 기록은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예의상 받아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그냥 읽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록이 너무 정밀했습니다. 날짜, 수치, 정책 내용. 모든 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농업개혁, 세금체계, 군사제도. 하나하나가 체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왕의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 매뉴얼이었죠. 세 번째 장. 과학기술 개발 기록이 나왔습니다. 천문 관측, 치국이, 해시계. 15세기 조선에서 이런 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 이게 정말 15세기 기록인가? 다시 앞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도를 확인했죠. 1418년부터 1450년. 맞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통치, 과학, 언어, 음악. 모든 분야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누군가 설계한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2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움이 커졌죠. 이 왕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통치자로서 백성을 먹였고 과학자로서 하늘을 읽었으며 교육자로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겁니까?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간 제국을 연구했지만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성이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내가 대신 말하노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권력자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언어였죠. 15세기 왕이 이런 문장을 남겼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천천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세종. 그리고 그 옆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의상 징후 포착. 추가 분석 필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학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종. 그 이름이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종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연구실에 틀어박혔죠. 모든 강의를 취소했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종의 치세를 수치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2년 통치. 농업 생산량 1.7배 상승. 국경 확장 약 3,000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문자 창제. 숫자를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이건 15세기 동양 왕조의 한계를 초월한 결과다. 제가 연구한 다른 제국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 페르시아의 대제국 시대, 몽골의 정복 시기. 세종의 32년은 그 어떤 시대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세종은 왕자 중 셋째였습니다.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형인 양녕대군이 폐쇄자 되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인가? 저는 가계도를 펼쳐놓고 분석했습니다. 태종, 세종의 아버지. 그는 피해 숙청으로 권력을 잡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외척을 제거하고 신하들을 통제했죠. 정치적 안정을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종이 올라섰습니다. 완벽한 계승이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태종이 닦아놓은 정치적 안정, 외척의 간섭이 사라진 깨끗한 권력 구조, 그리고 천재적인 아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준비한 퍼즐이었죠.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종시대의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지표, 과학발전, 문화업적. 하나하나 수치화했죠.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곡선은 본 적이 없다. 제가 연구한 그 어떤 제국도 이런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초반에 급격히 오르다가 중반에 정체되죠. 그런데 세종의 그래프는 달랐습니다. 32년 내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다시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종은 지편전이라는 연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 국가 정책을 연구하게 했죠. 과학기술 개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치구기를 만들어 강수량을 측정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였죠.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천문 관측 기구를 설치해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치가 아니다. 과학으로 백성을 도운 겁니다. 그것도 15세기의 말입니다. 유럽은 그 시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직 암흑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학혁명은 200년 후에나 시작되죠. 그런데 조선에선 이미 과학행정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건 행운이 아니라 설계다.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모든 정책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농업개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세금 제도를 정비해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돈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국방을 강화했죠. 그리고 문자를 만들어 백성을 교육했습니다. 완벽한 선순환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리더십을 연구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주를 분석했죠. 하지만 이런 리더는 없었습니다. 천재성과 시대적 행운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는 세종이 유일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또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워진 커피였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세종의 행운은 그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완벽한 시대의 완벽한 왕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2번, 3번.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리더십의 완성형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왕에 대해 세계가 알아야 한다. 세종. 그 이름이 제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 처음엔 그냥 문자 기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문을 읽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손이 떨렸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백 명의 군주를 연구했습니다. 문자를 만든 왕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문자는 학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직접 설계했습니다. 3년 동안 연구해서 완성했죠.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음성학 원리가 완벽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담았습니다. 이건 15세기에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유럽은 그때 라틴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배우기 어려워서 귀족과 성직자들만 읽고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조선에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하루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천재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세종은 언어학만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음악, 의학. 모든 분야에 정통했죠. 해시계를 설계할 때는 수학과 천문학을 동원했습니다. 음악을 정리할 때는 음계 이론을 완성했죠.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기록을 파고 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종은 천재였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훈민정음 창제 이유를 보십시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이게 왕의 고민이었습니까? 보통 왕들은 영토 확장을 고민합니다. 세금을 더 거둘 방법을 궁리하죠.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백성이 글을 못 읽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든 겁니다. 이건 통치가 아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구원이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역사 기록 읽고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향해 내민 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죠. 나는 지금까지 뭘 연구한 겁니까? 권력의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통치 시스템을 해부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세종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의 말입니다.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세종의 천재성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왔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낀 유일한 왕이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진하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게 이거였습니다. 완벽한 리더십의 정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세종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구현했죠. 이 사람은.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바라봤습니다. 역사를 바꾼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복원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요. 세종.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도달해야 할 리더십의 완성형이었죠. 저는 그날 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울었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의 마음 앞에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세종에 대한 논문 초안을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정신 차리게. 하버드 역사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15세기 동양의 한 왕이 그런 업적을 남겼다고? 과장이 심하네. 다른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어? 왕을 미화하려고 쓴 거 아닌가? 저는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록이 너무 정밀합니다. 날짜, 수치, 정책 내용. 모든 게 논리적으로. 로엘 교수. 한 선배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자네가 30년간 뭘 연구했나? 데이터 기반 역사 분석 아닌가? 그런 자네가 지금 감정에 휩쓸린 것 같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15세기에 그런 과학기술이 가능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이요? 1차 사료가 아니라 편찬된 기록 아닙니까? 하지만 교차 검증이. 로웰 교수, 동양사는 과장이 심합니다. 중국 사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이 터졌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기록을 잘못 해석한 건 아닐까요? 훈민정음이 정말 세종의 직접 창제였을까요? 신하들이 만들고 세종의 이름을 빌린 건 아닐까요? 저는 다시 실록을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의심하면서요.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모순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 문장을요. 백성이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내가 대신 말하노라. 손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왜 그걸 알 수 있냐고요? 문체 때문입니다. 다른 기록들은 형식적이고 격식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달랐습니다. 날 것의 감정이 느껴졌죠. 이건 연출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공격받는지요. 서양 학계는 동양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명의 중심은 서양이어야 했죠.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이게 인류 문명의 주류라고 배웠습니다. 동양은 그저 변두리였죠. 신비롭지만 뒤떨어진 세계.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5세기 조선에서 서양보다 앞선 시스템이 작동했다고요. 그들이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조롱, 학생들의 의문, 심지어 비난까지요. 로웰 교수가 이상해졌대요. 동양에 빠져서 객관성을 잃었대. 읽다가 지웠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가 조용했습니다. 만약, 저는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진실이라면 우리가 배워온 문명사는 거짓이었던 겁니까? 무서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문이 무너질까 봐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누군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죠. 서울.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클릭했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랐으니까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실은 책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죠. 노트,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실록 번역본. 모든 걸 가방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을 봤습니다. 30년 전 하버드 교수로 임용되던 날의 사진이었죠. 젊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진실을 찾겠다고 맹세했었지. 사진을 만졌습니다. 이제 그 맹세를 지킬 시간이다.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직접 확인하러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시간 비행이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옛 건물이 보였죠. 저기가 경복궁입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웅장한 궁궐이 보였죠. 하지만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유럽의 궁전들에 비하면 소박했죠. 이상한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느껴지지? 궁궐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크고 화려해야 위엄이 서죠. 그런데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나왔습니다. 첫 목적지는 국립고궁박물관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 천문 기기들이 있었습니다. 앙부일구, 자경루, 치구기. 사진으로만 보던 것들이었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앙부일구 앞에 섰습니다. 해시계였죠.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세종 16년 1434년 제작. 시간을 측정해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 손을 뻗었습니다. 유리 너머로요. 시간을 측정해 백성을 도왔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왕이 왜 시간을 측정합니까? 농사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걷어야 하는지 알려주려고요. 다음은 치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량계였죠. 1441년 제작. 유럽보다 200년 앞섰습니다. 어떻게? 말이 안 나왔습니다. 15세기에 이런 과학행정이 가능했다니요.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유리 진열장 하나가 보였죠.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안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책.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명패를 읽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숨이 멎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찾던 게요. 사진으로 수백 번 봤지만 실물은 달랐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이게 진짜 책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글 자음이 보였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단순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인간의 해방선언이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컥했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의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여주. 세종대왕릉이 있는 곳이었죠. 차로 1시간 반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입구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나무 숲길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평화로웠죠.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소박했죠. 앞에 비석이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조선국 세종대왕지릉.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인 교수가 한국 왕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존경심이 저절로 나왔으니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 로웰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죠. 당신의 행운은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백성을 사랑할 줄 알았다는 것. 그게 인류의 행운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요. 진실을 확인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세종을 만나러 온 겁니다. 500년의 시간을 건너서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비석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리더십이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을 알게 하겠습니다. 묘소를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확신했으니까요. 세종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배워야 할 스승이었죠. 저는 서울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세종이라는 이름을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종의 업적만 본 게 아니었죠. 그의 인간적인 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고통을요. 실록 기록 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임금께서 눈병이 심해지시어 그를 보지 못하시니 손이 멈췄습니다. 눈병. 계속 읽었습니다. 세종은 평생 눈병을 앓았습니다. 과도한 독서와 연구 때문이었죠. 나중엔 거의 실명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계속했다는 겁니까?
다른 기록을 찾았습니다. 임금께서 소갈병을 앓으시어 당뇨병이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상태였죠. 손발이 저렸고 몸이 쇠약했습니다. 이 상태로 32년을 통치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세종 28년 기록이었습니다. 셋째 왕자 안평대군이 병으로 위독하시어 아들이 아팠습니다. 세종은 밤새 간호했죠. 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임금께서는 울지 않으셨다. 기록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다고요? 아들을 잃었는데요. 왕으로서 울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백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나라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른 기록도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할 때였습니다. 집현전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중국 문자를 버리면 오랑캐가 됩니다. 한자가 있는데 왜 세 문자가 필요합니까? 격렬한 반대였죠. 최만리를 비롯한 보수파 신하들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백성이 그를 모르는 고통을 모르는가?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종은 홀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만들겠다. 외로웠을 겁니다. 신하들의 지지도 없이 홀로 밀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그는 아팠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고 몸이 쇠약했죠. 아들을 잃었고 신하들에게 반대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사직서를 완성했고 치국이를 만들었죠.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백성이었죠. 세종은 자신의 고통보다 백성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는 자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다른 왕들을 떠올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에 미쳤죠. 나폴레옹은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복수에 불탔고요. 그들도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과는 달랐습니다. 세종은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견뎠죠. 이게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실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세종 31년 기록이었습니다. 임금께서 병환이 깊으시나 집현전 학자들을 불러 역법을 논하시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죠. 백성의 농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웠지만 저는 책을 만졌습니다.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고 있었죠.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었으니까요. 인간으로서의 공감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세종의 자리에 있었다면요. 병든 몸으로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자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겁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세종의 위대함은 승리가 아니라 견딤이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리더십 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공 전략, 권력 장악법, 협상 기술. 그런 것들만 가득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빠져 있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이요. 세종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500년 전의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호텔 방은 고요했죠.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당신이 위대한지요? 세종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죠. 아프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리더란.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썼습니다. 세종처럼 견디는 자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500년 전에도 이 땅에 불빛이 있었을 겁니다. 세종이 켜준 불빛이요. 그 불빛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종의 마지막 10년 기록이었죠. 그리고 저는 전율했습니다. 세종 28년,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종의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문자를 완성했다는 겁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종 29년. 임금께서 병환이 깊으시나 지편전 학자들을 불러 칠정산을 논하시다. 칠정산. 천문역법서였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정확한 달력을 만드는 거였죠.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별을 관측합니까? 기록을 읽었습니다. 세종은 귀로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관측 결과를 보고하면 그걸 기억해서 계산했죠. 이게 인간입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세종 31년. 농사직설 보완 작업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했죠. 왜 이걸 하신 겁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백성이 굶지 않게 하려고였죠. 치국이 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 측정해서 농사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겁니다. 그의 왕권은 저는 속삭였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세종 26년 기록이었죠. 백성이 곧 하늘이다. 숨이 멎었습니다. 백성이 하늘이다. 손으로 문장을 짚었습니다.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나왔습니다. 15세기에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서양 정치 사상을 떠올렸습니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 왕은 철학자여야 하고 백성은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로마의 황제들.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백성은 신민이었고요. 영국의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성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위가 아니라 백성이 위였던 겁니다. 권력의 피라미드가 뒤집혔죠. 이건 혁명입니다.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민주주의의 원형이었습니다. 그것도 15세기예요. 유럽은 그때 왕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300년 후에나 일어나죠. 그런데 조선에선 이미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걸었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제가 30년간 배운 정치 이론이 흔들렸습니다. 서양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믿었죠. 동양은 뒤처졌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세종은 서양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백 년을요. 나는 수천 권의 리더십 이론서를 읽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대체했습니다. 백성이 하늘이다. 이게 리더십의 정의였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었죠. 통치가 아니라 봉사였고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세종은 이상을 구현한 유일한 왕이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플라톤도 마키아벨리도 홉스도 세종 앞에선 제자가 된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진하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세종의 행운은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죠. 백성을 사랑할 줄 알았다는 것. 그게 인류의 행운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세종은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500년 전에 살았지만 그의 사상은 지금도 유효했죠. 아니, 지금이야말로 더 필요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리더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세종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왕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썼습니다. 나는 이제 세종을 왕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인류의 교사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죠.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논문을 쓰는 겁니다. 세계 최고 학술지에 발표하는 거죠. 세종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금도 숨쉽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킹 SEJONG 더 퍼펙트 이퀘이전. 세종 완벽한 방정식.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인류는 완벽한 리더를 찾아왔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놓쳤다. 완벽함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밤새 썼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세종의 이야기가 제 손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제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킹 SEJONG 더 퍼펙트 이퀘이전이었죠.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프랑스 르몽드도 기사를 썼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 서양 정치 철학을 뒤흔들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다뤘죠. 한국의 세종대왕, 세계가 재평가하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30년간 쓴 그 어떤 논문보다 반응이 뜨거웠죠.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과장이었습니다. 로웰, 자네 대단하네. 특별 강연 어떤가? 전에는 비웃던 사람이었죠. 씁쓸했지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강연 날이 왔습니다. 대강당이 꽉 찼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 언론까지 왔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제국의 흥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렸죠.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력자가 아니라 인류의 교사입니다. 조용했습니다. 15세기 조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세종. 스크린에 세종의 초상화가 떴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가며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죠. 병든 몸으로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치국이 앙부일구 사진이 나왔습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청중을 다시 봤습니다. 백성이 하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한 노교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사랑으로 세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았죠.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세종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다른 학생도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종처럼 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백성을, 아니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초청을 받았죠. 서울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곳이었죠. 동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 시민들. 모두 세종을 보러 온 거였죠. 저는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하.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을 압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죠. 당신이 남긴 건 문자와 기술이 아닙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한 한국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어로 물었죠. 네.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종대왕 좋아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세종을 알아봐 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세종을 통해 인간을 배웠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세종은 왕이 아니라 인류가 기다려온 리더십의 완성이다.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나라를 세웠고 인간의 존엄을 복원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그의 제자로 살아간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죠. 500년 전 세종도 이 하늘을 봤을 겁니다. 백성을 생각하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종, 그 이름은 지금도 내 안에서 숨쉽니다.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세종의 정신은 계속될 겁니다. 저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요. 감사합니다, 전하.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류의 스승이 되어주셔서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평화로웠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평화였죠. 세종을 만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